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전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은 지금까지보다 더 확대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 재난 비용 등 전 세계 각국은 엄청난 돈을 풀었고 또 개인과 가정에 긴급 재난 비용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친 이 재난에 당장에 필요한 다급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포퓰리즘과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4차 산업이죠. 자, 이번 이제 코로나 시즌 동안에 가장 각광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4차 산업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 산업이죠. 인터넷 통신을 기반으로 한, 또한 언택 산업이라고 합니다. 접촉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4차 산업 언택, 이 데이터에 바탕한 4차 산업이 발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국가 간 눈에 보이는 교역이 감소합니다. 즉 국가 간의 교역에도 눈에 보이는 교역을 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산업이 훨씬 커진다라는 거죠. 즉 전 세계 교역 규모는 커지지만 그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역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 각국들은 지금까지보다 보호무역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 빗장을 잠궈도 극단적으로 잠궈도 이 데이터 산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4차 산업, 언택 산업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둔화시킬 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전 세계 각국에서 포퓰리즘이 더 확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인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즉 자국 이익이 강화되면 어떤 나라에게 유리할까요? 자국 경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내수 기반을 구축했거나 대표적으로는 미국입니다. 가장 큰 소비시장이죠. 또 무역 상대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갑질을 할 수 있는 국가 또 어디입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수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라들의 100%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죠. 자기들도 수출해야 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품목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내수 기반이 약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신흥국들은 다 거기에 속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유리할까요? 단연코 미국이 유리하고 또 반대로 한국이 불리합니다. 자, 이런 형편에 처하면 점점 대체로 지금까지보다는 신흥국은 이 4차 산업을 정말 부지런히 따라잡지 않는 한 국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저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저성장이 가속화될 때의 각국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보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 위정자들이 그 경제적 국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포퓰리즘으로 오히려 더 인기 영합주의 정책들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포퓰리즘을 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이 포퓰리즘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좌우 이념 대립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아주 왕왕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깊고 넓게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을 위해서 특히 한국 정말 힘차게 전진해야 하는데 이런 사회적 소모 논쟁들이 많으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고 그것이 국부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은 반드시 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 또한 아닙니다. 잘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고 잘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잘하면 덕이 되는 것이고 잘 못하면 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잘 못하면 손해가 됩니다. 포퓰리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포퓰리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 포퓰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 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뜻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당구장 표시, 이 포퓰리즘이 꼭 돈을 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이 포퓰리즘은 사회주의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포퓰리즘을 사회주의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 포퓰리즘의 유래에서 나왔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유래가 인민,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바로 포퓰루스에서 이 포퓰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민, 대중, 민중 자 이것을 뜻하는 포퓰루스에서 포퓰리즘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인민, 대중, 뭐 이렇게 민중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북한의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주로 이 인민, 민중 이런 쪽들을 지칭하는 어떤 그 계층이라고 하면 소장농이나 노동자층을 주로 인민, 민중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 하면 왠지 그냥 사회주의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연관되는 또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또 두 번째 꼭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 좀 주목해 주시고요. 자, 캠브리지 사전에는 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설명해 두었냐 하면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죠? 예, 보편적인 단어가 정치 사상 활동이 곧 포퓰리즘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죠. 그 유래도 데모스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데모스가 그리스에서는 인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차원에서도 언어적인 유래에서도 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그저 뭐 약간의 차이에 불과하다? 거의 뭐 같은 뜻이다?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위정자와 정치인을 뽑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포퓰리즘은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 행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자,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은 굳이 뭐 자냐 우냐 여부를 떠나서 어떤 정치 집단이든 선택 가능한 하나의 정치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풍기는 이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이 포퓰리즘이 각종 비현실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또 특정 정치 세력의 집권을 위해 국민을 선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포퓰리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또 옳고 그름 등과 같은 정치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포퓰리즘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이 포퓰리즘에 대한 정책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 포퓰리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 사회적 갈등을, 이 공감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꼭 우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포퓰리즘은 꼭 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세계 각 지역마다 포퓰리즘이 어떻게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퓰리즘 하면 대명사 지역이 바로 대표 지역이 중남미입니다.
중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죠. 이 중남미 국가의 포퓰리즘은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당. 자, 이런 것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좌파 포퓰리즘은 보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씁니다. 소외계층이니까 저소득층, 또 근로자, 아무래도 사회적 소외층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의 포퓰리즘은 주로 돈을 풀고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돈과 인권, 이게 주요 키워드가 바로 중남미 국가입니다. 반대로 이제 유럽의 포퓰리즘은 우파 포퓰리즘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포퓰리즘은 꼭 돈을 푸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포퓰리즘은 좌파가 아니라 우파 포퓰리즘인데 대표적으로는 노르웨이 진보당입니다. 노르웨이 진보당 이 이름에서 보면 좌파 같죠. 그런데 굉장히 우파입니다. 이 노르웨이 진보당은 가장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이 우파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죠, 포퓰리즘이. 그래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완화시킨다든지 기업, 자, 이런 쪽의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또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노동자 층을 보호합니다. 자, 이민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면 노동자의 값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금이. 자, 그래서 그런 노동자를 또 대변하는 것이 우파 포퓰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퓰리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푸냐 안 푸냐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인기 영합주의다. 유럽은 우파 포퓰리즘이 오히려 더 강하다. 중남미는 좌파 포퓰리즘이 강하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이 포퓰리즘의 키워드는 세금과 복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복지죠. 유럽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수출이 되면서 이 복지 모델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복지를 하냐? 이것이 또한 이제 포퓰리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포퓰리즘은 좌와 우가 혼합된 포퓰리즘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공화당은 우파 포퓰리즘이죠. 공화당에 집권을 하면. 자, 지금은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우파 포퓰리즘,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등등.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좌파 포퓰리즘 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이 미국의 포퓰리즘은 대표적인 키워드가 돈. 왜 미국은 상당히 빈곤 격차도 큽니다. 제1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다인종 사회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계층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긴급 재난 비용도 엄청 많이 뿌렸죠. 자, 이처럼 돈이 필요한 포퓰리즘도 씁니다. 그리고 또 세금, 그리고 이제 인권, 돈, 세금, 인권이 미국의 포퓰리즘, 즉 좌우파, 유럽과 중남미를 짬뽕한 거다. 미국의 포퓰리즘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미국의 좌파가 한국의 좌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미국의 좌파 파워를 하나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아마존 본사를 제2본사를 옮기겠다. 2017년 9월 달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도시의 제2본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제2본사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을 투자하고 5만 명이나 다르는 신규 인력을 고용하겠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신규 인력의 인건비, 연봉이 워낙 우리 한국 돈으로 2억 이상 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제2본사를 유치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주에서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려고 막 노력들을 했죠. 유치전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뉴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뉴욕이 선정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뉴욕시 의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좌파 정책을 쓴다고 했죠. 공화당에 비하면. 이 민주당의 뉴욕시 의회 민주당 의회 의원들이 이 아마존이 뉴욕에 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자, 와서 투자하고 5만 명 고용하고 2억 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자, 그것 때문에 뉴욕시가
엄청난 아마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또 뉴욕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기반 시설도 조성해야 되고, 그죠? 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아파트, 또 학교 시설, 뭐 공공부지도 많이 내놓아야 하고, 또 유치전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세금도 막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뉴욕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반대로 했냐면,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집값도 올라갈 것이고 주변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교통도 복잡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 인권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뉴욕시가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돈을 지금 현재의 근로자들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뉴욕 제2본사는 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J-클러스터 공장이죠. 공장을 다른 데 짓겠다라고 했을 때, 뭐 전국 각지에서 SK 하이닉스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지자체, 어느 뭐 민주당이든 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용인에 들어갔죠. 용인에 복합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는데, 자, 이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좌파보다 미국의 좌파 파워가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미국의 포퓰리즘이 이따가 말씀드린 한국의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중남미의 포퓰리즘과 다 다릅니다. 즉, 이 포퓰리즘은 각 나라, 각 어떤 지역의 특색,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포퓰리즘의 그러면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포퓰리즘의 주요 원인은 남미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남미 참 놀기 좋아합니다만 대체로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남미 절대적 빈곤이 포퓰리즘이 아까 키워드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반대로 유럽은 고령하죠. 잘 살게 되었는데 너무 이제 나이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복지 문제. 이게 유럽은 복지가 유럽 포퓰리즘의 굉장한 하도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절대적 빈곤은 아닌데 상대적 빈곤이 큽니다. 자, 이래서 남미, 유럽, 미국들이 이 포퓰리즘의 각각의 어떤 이게 키워드, 주요한 원인에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이 이제 달리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포퓰리즘은 제가 정리해보면 남미 모델 플러스 미국 모델 플러스 유럽 모델입니다. 즉, 한국의 포퓰리즘의 키워드는 돈, 인권, 복지입니다. 왜? 이 돈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 빈곤, 미국처럼 상대적 빈곤이 있는 거고, 또 이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고령화, 유럽 모델이죠. 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화와 산업화와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한국. 완전히 없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짬뽕된 한국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역사들로 인해서 한국의 포퓰리즘은 남미 모델 플러스 미국 모델 플러스 유럽 모델이 짬뽕되어 있다라는 거죠. 돈, 인권, 복지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포퓰리즘은 제가 시작할 때 확산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포퓰리즘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제 각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정부의 이제 헤게모니가 강하게 되고 그 정부 권력을 취하려는 이 정치인들의 선심 정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포퓰리즘이 더 다른 나라보다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요, 선진국 국가 부채 증가 요인 1등이 바로 사회복지 지출입니다. 여기서 선진국이라 하면 그냥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1등 요인이 사회복지 지출인데 그 중심에 바로 고령사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령사회가 왜 각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킬까요? 자, 총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급증하면 이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노인층 수요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즉 노인층의 소비는
돈은 잘 안 쓴다라는 거죠. 일본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결과 노인이 많은 나라일수록 내수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겠죠. 한국은 인구도 작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은 가장 저출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위축되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은 더 불리하죠. 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정부 부채, 한국 역시도 정부 부채가 빨리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또 어떨까? OECD 사회복지 지출 통계 기준은요,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고령화, 실직, 보건, 장애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현금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정부의 사회정책 총지출을 바로 사회복지 지출이라고 통계를 잡고 있는데 OECD에서는 이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아직도 OECD 평균이 한 20.1%라고 하는데 아직도 OECD 평균의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곧 포퓰리즘이 불가피한 현상.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포퓰리즘이 빨리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이 포퓰리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죠.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성숙하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가 복지 지출, 아까 유럽 모델처럼 가장 많은 지출은 점점 크게 늘어나는 지출은 바로 고연령층 노인층입니다. 노인층이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 배려 또 이제 우리가 무상 교육 이런 등등도 다 이제 출산에 대한 배려. 자, 이 축들이 굉장히 이 양축이 굉장히 많은 돈을 복지 지출의 큰 양축이다. 첫 번째는 노인층, 두 번째는 또 저출산 이런 쪽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양대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가난한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한국, 또 반대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 한국, 이 복지 재정 증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포퓰리즘으로 너무 매도하거나 또 심지어 사회주의다, 또 이념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대중적 인기 영합에만 몰두해서 어떤 정책적 본질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다양한 이야기 또 때로는 비판적인 견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야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포퓰리즘에서 나름대로 좀 정도를 지켜가면서 계획을 해가면서 질서 있게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들이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급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포퓰리즘에 대한 정말 광범위하고 또 시간이 좀 넉넉한 이런 여유 또 공감대 여론의 형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번 이 포퓰리즘 두 번째 방송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포퓰리즘,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한국 대 베네수엘라에 대한 포퓰리즘을 비교해서 두 번째 방송으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은 조금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께 공유해 두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카톡 플러스 친구 또는 1:1 채팅창 통해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